그러니까 산업의 심화라는 편을 저는 쓰는데 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 더 잘 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잠재 성장률과 그것이 우리의 자산 가격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라 다들 그래도 딱 단어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잠재 성장률은 두 가지 측면의 정의가 돼요.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네, 그 다음에 보통 공급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생산하려면 노동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산성까지 고려해가지고 한마디로 노동, 자본, 생산성을 전부 고려했을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의미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과거 그리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지금 잠재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역사상 처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게 1980년대부터 그때는 거의 우리 잠재 성장률 10%가 약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외환위기 겪으면서는 5% 중반으로 떨어졌고요.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제가 연평균 경제 성장을 한번 그래프로 그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경제가 10% 성장했어요. 10%. 예, 그때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네. 우리 앵커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때는 10%였는데 예.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낮아지고. 때마다 계단식으로 떨어졌죠. 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우리가 IMF 경제 외환위기를 맞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어요. 예,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죠. 30대 재벌직 11개가 해체되고 은행 14개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근로자들 해고다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서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우리 잠재 성장이 5.6%로 네. 확 떨어졌습니다. 거의 10% 가깝게 하다가 5.6%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4.7%,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0, 문재인 대통령 때 2.3 이렇게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적해 보니까 한 1.9% 나오는데요. 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해가지고 이 계단 한번 올라섰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다가 역성장하겠어요. 이분이 그 대통령 전에 또 대선 토론 TV 같은 데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집권 기간 동안 4%로 올리겠다. 4% 올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 계단식으로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는데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과연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까? 그러니까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잠재 성장을 결정한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인데요. 네. 우선 노동이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 노동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고성장 과정에서 자본 스탁,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번 정부가 투자를 많이 유도하겠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투자는 많이 안 늘어날 거예요. 투자는 조금 늘어났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올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노동도 주어진 거고 자본 투자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성을 올리면 되거든요. 네. 생산성을 올리면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요. 그렇죠. 생산성을 올리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생산성을 올리려면은 저는 그 사회적 대타협, 예를 들어서 조금 노사 대타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가 우리 그 사회적 대타협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각 경제단체들 전부 함께 모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잘 됐으면 좋은데 일부 경제단체가 우리 못하겠다. 한 번 모이고 끝나버렸거든요. 합의가 잘 안 됐네요.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런 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화학 같은 걸 통한 이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경제 성장이 한 단계 올라갈 텐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아쉽네요. 지난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는 가치의 격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 주장하는 분들, 이쪽 주장하는 분들 너무나 편이 갈라졌어요. 이게 편을 통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필요하겠네요.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우리 성장률 한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또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또 한 단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년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 보면은 잘해야 2%예요. 지난 정부 2.3%인데 네. 잘해야 2.3%. 쉽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2%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 세계 성장률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인 건가요? 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2009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1980년에서 2009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연평균 7% 성장했습니다. 7%. 예. 세계 평균은 3.4%였어요.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수치네요. 성장했죠. 네. 예,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가 3.3% 연평균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3.0. 똑같이 가네요. 조금 더 훨씬 낮죠, 우리가. 낮네요. 예, 2010년부터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앞으로 문제죠. 그래서 IMF가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최근과 4월 달에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내놨는데 올해하고 내년 우리 연평균 경제 성장이 2.7%로 전망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선진국 평균이 2.9%예요. 선진국이 훨씬 높네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보다 지금까지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했는데 이제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원래 개발도상국보다 이 선진국이 훨씬 더 잠재 성장률이 원래 낮잖아요. 낮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국에 막 이렇게 진입을 하려는 차에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으면 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좀 걱정되죠. 문제는 앞으로 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 한국금융연구원 제가 추정해봐도 한 1.0% 정도 나와요. 지금 2.0이니까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2030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7%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도 더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네요. 요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혹시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가 역전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보던 세상들이 네. 앞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우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차별화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예. 심화된다고요? 옛날 9%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할 기업들만 성장한다. 그렇죠. 이제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는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걸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차별화, 소득 차별화가 이미 심화됐지만은 더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죠. 그러네요. 네,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가 이제 내세웠던 게 네. 포용 성장이라는 거예요. 포용 성장. 근데 이대로 가면 포용 성장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부가 포용 성장을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네. 세금 더 걷고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된다. 좀 나누고 살자. 이게 포용 성장이고요.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미국도 중산층이 굉장히 가난해졌거든요. 네. 소득 불균형이 1930년대 이후 가장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들한테 돈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네. 중산층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 중국 같은 데서 중국 이번에 내세운 게 공동 국부론이거든요. 공동 국부론. 과거에는 이제 흑묘 백묘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냥 우리 성장만 하면 된다. 네. 네, 그랬는데 중국마저도 공산주의마저도 이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니까 같이 잘 살자. 네. 공동 부유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공동부유론, 네. 공동부유론이네. 우리 일부 그 그룹에서도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그룹의 최모 회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기업의 목표가 과거에는 파이낸셜 밸류였는데 소셜 밸류로 가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의 목표가 한마디로 이윤 극대화였는데 고용 극대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포스코 다니는 사람들 그 배지 한번 보세요. 배지요? 과거에는 그냥 영어로 포스코라고 써졌는데 네. 지금 보면 이드 포스코.
오. 포스코와 함께 위즈 포스코요. 그렇게 배지에 써졌거든요. 제가 포스코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것이 이제 포스코가 가지는 의미가 있나 그렇죠. 보네요. 기업 시민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업이 돈 번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아, 요즘은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이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지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지금 소득 불균이 1930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화됐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소득 불균이 심화되면 아주 역사를 보면은 네.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 전쟁, 혁명, 전염병 이런 거로 해결돼요. 뭐 전쟁, 혁명 지금 일하기 쉽지 않죠. 네. 이번 코로나 의미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경고를 해주는 의미. 그렇지 않으면은 더 심한 질병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앞으로 더 심한 진염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성장으로 가면서 소득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저성장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금리예요. 저금리.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이거는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1억을 예금해 놓으면은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 10만 원 벌면 무슨 이야기예요? 1억을 금융자산 버는 거죠.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 얻는 게 정말 중요하죠. 월급을 꾸준히 500만, 일을 하는 것. 500만 원 받으면 50억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입니다. 1000만 원 받으면 100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예,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뭐 대리부터 사업부터 시작 대리, 가장, 부장, 뭐 이사, 사장도 될 수가 있지만 그 직이라는 건 영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직은 언젠가는 떠나요. 네. 그 직에 있을 때 하나 업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업이요. 예, 다만- 전문성을 그렇죠, 키우라는 전문성. 말씀이시죠? 아, 다만 몇십만 원이라 벌 수 있는 업을. 그래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3억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런 저성장 저성금리 시대는 즉 회사에서 일하는 게 월급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를 떠나가지고 다만 몇십만 원이나 벌 수 있는 업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업을 가져라.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금리가 또 오르지만 이게 경제 성장을 떨어지니까 금리 떨어질 거예요. 네. 은행에다 예금해가지고는 돈이 안 불어난다. 그 치리법칙 이야기했죠. 네. 예, 금리가 제가 뭐 MC 나 있을 때는 금리가 9% 정도 됐었어요. 그럼 8년 지나면 은행에다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됐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1%니까 72년 걸려야지 은행 예금은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72년.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20, 30대 이분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사실 테니까 주식 투자를 꼭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저성장 시대 장기적으로 100세까지 사실 거니까 네. 100세까지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돈이 많이 좀 불어날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네. 우리 저 코스피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이요. 5%밖에 안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아, 우리 코스피가 2020년에 31%는 많이 올랐지만은 10년 평균이 그렇네요. 5%밖에 안 돼요. 이미 그냥, 5%로 낮아진 거예요. 예. 잠깐 엄청 성장했을 뿐이네요. 예. 그래서 뭐 2020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에 수익률 낮아지고 올해는 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그 평균 5%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된다. 물론 네. 저 업종별 종목별로 보면은 뭐 잘 고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 5%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아, 부동산이요. 부동산에서도 역시 기대 수익률 낮춰야 돼요.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을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역시 기대 수익률 낮춰야 돼요. 계속 기대를 낮춰야 되는 것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잠재 성장 올리려면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드는 거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 성장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아, 이런 거 농담까지 하는데.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인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 앞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자산 가격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뭐 지금 이런 시기에는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 뭐 몇 년만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데도 보니까 지난 연평균 운용 수익률 3년 평균이 11%였어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6%가 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 3년간 11%가 좀 넘었으니까 장기 평균 6%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아져야겠네요. 앞으로 3년은 평균보다도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정말 좋았던 기간을 보셨던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또 그 시기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또.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실망감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흐름이다라는 게 좀 보이긴 하네요. 좀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네. 2010년부터는 세계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낮아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자산 가격의 상승률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든지 과거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투자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소득을 유지를 해 나가고 돈은 계속 벌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 기대를 너무 높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면 개별 주식에 좀 눈을 많이 돌려서 그렇죠. 종목을 공부해야 되죠. 네. 아까 차별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차별화가 될 거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을 잘 선택을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뭐 조선업, 뭐 자동차 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 더 잘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시대 때는 무조건 1등이거나 앞으로 1등 기업만 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시대는 살짝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잠재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사실 자꾸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속 낮아지는 이 잠재 성장률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길이 살짝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부동산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